배부르 행복한 세상 로아는 눈 앞에 국민TV 네, 우리 정재당님 나타나셨습니다. 맥가이버 같은 정재당님. 오늘도 정재당님과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좀 낫지 않으셨어요? 다 나았다가 방심했더니 어제. 날씨가. 네, 갑자기 추워져서. 네. 어제 좀 강의하러 좀 멀리 갔다 오는데. 네. 피로와 추위가 겹치니까 딱 그냥 걸렸구나. 그렇군요. 역시 추워도 일단 몸이 안 피로하면은 네.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따뜻한 곳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추울 줄 모르고 또 이제 얇게 입고. 원래 멋쟁이들은 추운 날 얇게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제 그렇게 추울지 몰랐어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갑자기 어제 설악산에 첫눈 왔다고. 네. 맞아요. 네. 첫눈까지 올 정도고.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6도였대요. 그러니까요. 내일도 춥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면서 또 기온이 훅 떨어질 때는 감기 걸리기 정말 딱 좋은 날씨죠. 조심해야겠습니다. 다들 조심하십시오. 저처럼 네. 됩니다. 오늘은 네. 저희 피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피로. 우리 정재당님도 피곤해서 추위에 피곤이 겹쳐서 감기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요. 오셨는데 요즘에 이제 그 곰 3마리 어깨에 다들 장착하고 다니시잖아요.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 3마리씩. 네. 기본 3마리. 이 피로에 대해서 이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피곤하다. 아우 피곤해. 근데 정말 그냥 습관처럼 돼버렸는데 네. 도대체 이 피로의 원인이 뭐고 도대체 이 피로를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게요. 요즘에 피곤해. 너무 피곤해. 이런 말 달고 사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만성 피로인가요? 만성 피로이기도 하고 그냥 말 습관인 것 같기도 한데 습관처럼. 이게 피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생활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야 하고, 집에 와서 또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어느덧 밤 11시, 12시 넘어가고, 또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고. 네.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가 주말이 되면 또 이제 밤새 노시고, 네. 이렇게 주말만 바라보면서 사는 직장인 분들은 그때 리듬이 확 깨지면 월요일엔 다시 깨진 리듬 덕분에 더 피곤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네. 게다가 일할 때 그 순간순간들이 즐겁고 아주 행복하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완벽하다면 그 피로가 조금은 덜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네.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는 것도 힘들고 피로는 다들 장착을 하고 사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 오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한데 간이나 갑상선 때문일 수도 있다는데 검사를 좀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되게 모호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되게 막연하고 모호하니까 걱정도 되고 두려운 거를 조금 원인을 딱 찾아서 진단을 해서 걔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간 CF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간이 왠지 피로의 범인인 것 같고, 혹은 요즘에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많이 피곤할 수 있다고. 네네. 그래서 간과 갑상선 검사를 해보고 싶다면서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막상 그런 분들은 검사해보면 대부분 정상이죠. 네. 대부분 정상이고요. 피로의 범인은 간과 갑상선이 아니라 내 생활 안에 있다. 이런 결론이 항상 나죠. 근거 때문에 그런 게 안 좋아지면 피로를 느낄 수 있긴 하지만 피곤하다고 그게 전부 다 나쁜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필요 충분 조건. 그런 느낌인데. 생각이 좀 듯한데요. 이런 거죠. 간하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피로할 수 있어요. 근데 피로하다고 해서 다 간과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특히 간이나 갑상선의 이상으로 피로를 느낄 때에는
그 병적 피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피로감이 와요. 말이 피로지 그건 몸이 아픈 거나 다름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피곤은 그것과는 거의 무관하다라는 건데요. 간에 문제가 있어서 피곤할 때에는 조금 증상이 모호하기는 해요. 뭐 진짜로 막연하게 피곤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몸이 많이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회사에서 이런저런 생활하는 것조차 되게 많이 힘든데 이 이제 피로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증상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A형 간염에 걸린 채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침대에서 아예 붙어서 못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간에 이상이 있어서 피로까지 갈 정도라면 분명히 다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갑상선 같은 경우는 오시면 제가 뭘 물어보냐면 네. 요즘 많이 드시는데도 살이 빠지나요? 뭐 이런 걸 밥 여쭤봐요. 같은 거요? 네. 많이 먹는데 살이 빠지나요? 물어보면 그건 아닌데. 네, 근데 갑상선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네.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거나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찌거나. 네. 예, 그리고 뭐 변비, 극단적인 변비나 설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생리주기가 바뀌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간이랑 갑상선에 뭐 조그만 게 뭐가 있다라고 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이렇게 우연히 발견된 작은 혹들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얼굴에 난 점 같은 거죠. 네네네. 간과 갑상선에도 그런 점처럼 낭종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한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실제로 피로의 주범은 간과 갑상선은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 네. 그러면은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검사를 원한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검사를 원하는 분들을 다 해드리지는 않고 병원에서는 보통 검사를 원한다고 하면 관련 증상들을 체크하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심이 간다 싶으면 검사를 해주시고 네. 이건 전혀 아닌데 싶으면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돌려보내죠. 확인을 하려면 검사를 받는 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뭐, 네. 어쨌든 그 전에 판단을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분이 하는 건 아니군요. 이게 또 그런 확인을 위해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주사 진짜 싫거든요. 네. 제가 놓는 건 잘하는데 맞는 건 너무너무 싫어서. 네. 피를 뽑아까지 가면서 그거를 검사해야 되는가라는 점과 또 하나는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낭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도 낭비라고 들고 한다면 돈도 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돈도 그거를 계속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의 검사보다는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으시잖아요. 건강검진이요? 네, 2년에 한 번씩 받으시겠구나. 그런 건강검진에서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거 외에 정말 이거는 내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피로와는 너무 다른 극단적인 피로다라고 할 때는 병원에 꼭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런 극단적인 피로들, 질병이랑 관련된 피로 같은 네. 거는 뭐가 있어요? 이게 병적 피로라고 해서 네. 저희가 분류하는 게 있는데 극단적인 피로 이제 간하고 갑상선 질환이 대표적인 거긴 하지만 의외로 빈혈이요? 네. 빈혈이 이제 어지러워. 뭐 이거 드라마 네네네네. 같은 데 보면 빈혈 이거는 잘못된 일반 상식입니다. 빈혈은 어지럽지 않아요. 그럼요? 빈혈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냥. 네. 그래서 어지러운 건 혈압의 문제.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데 맞아요. 빈혈 있나 봐요 그러시는데 맞아요. 운동 안 해서 그러신 거고. 아주 그냥 탁 잘라서 운동 안 해서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네, 평소에 운동하시고 너무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당연히 피가 쏠리면서 어지러운 거죠. 빈혈은 아니에요. 네. 빈혈이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창백하고 네. 여기 이제 우리 눈 이렇게 아래로 까보면 네네네. 빨간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창백하다 싶으면 빈혈이 되게 심한 거고 보통 일상적으로 하루를 쳐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피곤하다 싶을 때에는 오히려 간이나 갑상선보다는 빈혈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빈혈의 증상이 되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예전에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어떤 남자분이 너무 그 빈혈이 심해서 오셨는데 네. 그 남자분이 사실 빈혈에 걸리는 경우는 많진 않거든요. 그러게요. 여자분들이야 매달 출혈이 있기 때문에 빈혈이 많이 생겨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의외로 치질 때문에 네, 그쪽에 실혈량이 많아서 생기는 네. 경우도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제 생리량이 많을 때
그럴 때는 빈혈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20대 한참 이제 양이 많고 할 때는 빈혈이 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빈혈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12 이상이면 빈혈이고, 뭐 12 미만이면 빈혈이고, 이상이면 정상이다라고 하지만 뭐 11.9, 11.8. 애매한 그 선. 네, 요 정도는 사실 증상이 나타날 정도 빈혈은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의 기준이 다 있으니까, 네. 증상이 있다, 혹시나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건강검진이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왠지 공단에서 공짜로 해주니까 다들 별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왠지 시시한. 우리가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내고 하는 검진보다는 많이 뭔가 시시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지금 말한 빈혈이라든지 간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초 검사는 다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매년 좀 챙겨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건강검진 받을 때, 뭐, 기초적인 거에다가 추가로 더 추가하면은, 비용을 더 추가하면은, 네. 더 상세로 검사해준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는데. 아, 네네네. 그런 거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옵션에 함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옵션의 함정은 뭐냐면, 일단은, 막 해도 되겠죠, 여기? 검진을 코디네이션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팔기도 하고, 네. 기초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어떤 한 분이 요거 추가하시면 얼마 추가되는데, 이거는 뭐 암을 다 스크리닝 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네네. 실제로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권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검진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창출의 입장에서 많이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옵션이 어떻게 보면은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돈을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들 모르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막연하게 가면 거기서 이제 이거 항목은 암 혈액 검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정상이 나오면 나는 암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믿을 만한 지표인가. 네. 사실 건강검진용 지표는 따로 있어요. 혈액검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검진용 지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검진을 통해서 양성이 나왔을 때 스크리닝이라 그래서 1차적인 필터링을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검사들이에요. 네. 근데 모든 혈액검사가 다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네. 어떤 애들은 암에 걸린 환자분들의 치료의 경과를 보기 위한 검사도 있고 어떤 검사는 우리가 이것이 긴지 아닌지를 배제하기 위한 검사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검사는 뭐 특히 뭐 류마티스 인자 같은 거 요즘 검진에서 많이 해주던데 류마티스 인자 같은 경우는 양성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거꾸로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질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 검사 하나하나 항목당 민감도와 특이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검진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저희가 따지는데 이게 대부분의 혈액검사에서 우리가 검진에서 기초로 제공하는 것들은 검진용 항목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들 중에 일부는 검진용에 적합한 게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애들이 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목 아프다 그러면 CT 하나 추가해서 찍고, 맞아요. 두통이 잤다 그러면 CT도 하나 추가해서 찍고, CT 좀 그만 찍으세요. 난 CT를 왜 이렇게 많이 찍는지 모르겠어요. 방사선 안 무섭지도 않나? 네. 물론, 요즘에 최근에 방송이나 기사에서 방사선 덩어리 피폭량이 무시무시하다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건 아니지만, 네. CT를 복부 CT 그러면 흉부 아래판부터 골반까지 쭉 찍어주고 네. 그거에다가 머리 CT 하나 추가해서 찍으면 피폭량이 적진 않아요. 그래서 C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음파냐 CT냐 MRI냐가 왠지 초음파보단 CT가 정확하고 CT보단 MRI가 정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맞아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아닙니다. 보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거지, 이거는 초음파는 싸고, MRI는 비싸니까 MRI가 더 정확한 검사?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허리랑 목이 많이 아프잖아요. 네.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맨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 검사한다고 MRI는 아까우니까 CT를 찍는다. CT는 디스크나 척추 주변 근육이나 그 조직을 보기에 적합한 검사가 아니에요.
게다가 건강검진에서 옵션으로 해주는 CT들은 그냥 플레인 CT라 그래서 조형을 넣지 않은 그냥 가장 기본 CT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CT 같은 경우 옵션으로 막 이렇게 공짜로 해주시는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 젊은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방 초음파 네. 그거는 좀 챙겨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 항목엔 안 들어있어요. 네.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 유방이 그렇게 그 엑스레이로 찍기에 적합한 크기는 아닙니다. 대부분 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땡겨서 찍거든요. 네. 아, 되게 힘들어요. 아프고. 근데 그거는 대부분 한국 여성들이 치밀 유방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추가해서 보셔야지만 그게 조금은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반 초음파 같은 게 이제 옵션으로 많이 들어있던데, 전립선 질환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그래서 40, 50대 이후에 하시고, 사실 대장 내시경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암검진의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5년에 한 번씩 40대 이후에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쉬운 검사 아니에요.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대장암에 있는 가족력 있는 분들만 조금 챙겨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 내시경, 위 조형 수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매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년 혹은 경년으로 내시경을 막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는데, 내시경만 자주 하지 마시고 조형술이랑 번갈아 가면서 하시되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2년에 한 번 이렇게 체크하셔도 됩니다.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얘기가 뭔가 하고 아실 거예요. 그쵸?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네. 추가해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정 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좀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건강검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건강검진 받는 거 자체는 해야 되는 거 맞는 그럼요. 거죠?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그 공단에서 나오는 공짜로 해주는 검진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 경련으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꼭 챙겨서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계속 쌓이거든요. 네. 쌓여서 계속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담배 피는 분들이 걱정되니까 자꾸 폐 검사를 하세요. 네. 그러면서 담배를 피신다.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 아니, 폐암은요, 조기 검진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검진을 해서 발견하나, 나중에 발견하나 크게 예후의 영향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폐암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신다면 담배를 끊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얘기 또 한나절 해야 되는데, 이거 참. 건강검진을 따로 해보고요. 오늘 주제는 피로. 피로, 피로에 연관되는 간, 갑상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멀리 갔다 왔네요. 얘기가. 그러게요. 행복시아님께서 얼굴이 까매지는데 왜 그럴까요? 거무칙칙하다? 거뭇거뭇해지시나 봐요.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마냐? 저도 피곤하면 얼굴이 좀 까매지는 것 같거든요. 혈색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사실 의학적으로는 크게 어떤 설명은 어렵고, 한의학 쪽에서는 혈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얼굴이 정말 까매지는 거는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정도의 이제 황달이라던가 간에 문제 있을 때 나타나는 까만 건데, 급성 A형 간염에 걸렸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심슨처럼 이제 얼굴이 노래지는 그런 황달이 있고, 눈이 노래지고 이런 것들은 낯빛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데, 의학적인 의미가 있을 정도의 까매지는 건 간 경화, 아니면은 간암, 혹은 급성 간염, 이런 식으로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황달 때문에 얼굴이 좀 진해질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정도 가시면 거기서 이제 보기 쉬운 얼굴이고요. 일상적으로 얼굴이 까매지고 하는 것들은 보통 피로가 쌓였을 때 낯빛이 어두워진다, 인상도 좀 어두워지고, 여기 이제 다크서클도 지고, 이런 것들은 피로가 회복이 되면 좀 나아진다고들 해요. 그래서 많이 주무시면 혈색이 돌아오지 않을까. 어쨌든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게요. 쉬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꼬부기 아빠님께서 제 친구 얘기인데 고3 때 간질환이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결국 대학교 입학 검진 때 알았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B형 간염의 보균율이 매우 높은 나라예요. 그 예전에는 B형 간염 보균율이 정말 높을 때는 뭐 20%까지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예방접종 사업을 엄청 열심히 해서 지금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율이 꽤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들 B형 간염 예방접종부터 맞추거든요. 네. 그런데 보균율이 높은 반면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B형 간염 보균자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보균인지 아닌지를 모르기도 하고 네. 혹은 보균인 걸 알긴 아는데 그래서 뭐 이상 없다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관리 안 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보균인데 내가 왜 보균인지도 모르는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보균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지 아닌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면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B형 간염 있는 경우에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그 어머니 산도를 통해서 우리가 뚫고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 과정에서 보통 이제 수직 감염이라 그래서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실제로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거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거에 대한 그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집 자체가 이제 뭐 우리 집에 B형 간염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인이 돼서 건강검진을 처음 받았을 때 당황스럽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보균자와 간염 환자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른 건데 보균자는 내 몸에 보균, 바이러스를 가지고는 있는데 네. 내 몸의 면역체가 아직 걔를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냥 조용히 네. 간세포 안에 살고 있는 살고 상태입니다. 있군요. 예. 근데 B형 간염 환자는 뭐냐면 걸린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간세포 안에 살기 때문에 바이러스 잡으려면 간세포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서 간에서 막 전쟁이 나고 있는 거를 B형 간염 상태라고 하고요. 네.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을 막 먹어요. 그러면 치료가 되면 다시 이제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로 되는 건데 지금 현재 B형 간염 보균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활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또 한 가지는 B형 간염 보균이라고 알고 계신데 알고 보니 활성 상태인 경우 혹은 그냥 나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그냥 보균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미 알았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균 B형 간염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집안 식구들이 다 B형 간염 항원 항체에 대한 검사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B형 간염 보균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씩은 그 검진을 받으시거나 할 때 B형 간염에 대한 조금 더 정밀한 항체 검사가 있어요. 그거를 좀 체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형 간염에 대한 얘기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아, 네. 병원에서 A형 간염 항체가 없다고 보건소가서 주사를 맞으라고 하던데 꼭 네. 맞아야 하나요 하셨어요. 이게 A형 간염과 B형 간염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B형 간염은 만성 B형 간염이고 A형 간염은 급성 간염이고 B형 간염은 이제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 걸리거나 혹은 수혈 아니면 이런 그런 성관계 이런 걸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네. A형 간염은 그렇지 않아요. A형 간염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우리 보통 장려 볼듯이. 네.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피칼 투 오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똥에서 입으로 뭐 이런 이런 단어를 쓰지만 네. 뭐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설마 그런 루트가 가능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전염성 질환들은 그 루트를 경로를 거친다는 점. 네. 여튼 네. A형 간염은 쉽게 옮아요.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이게 안 좋을 때 관리가 안 될 때 전염이 되는데 두 가지 예방 접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형 간염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체계화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 국민이 다 맞고는 있는데 B형 간염은 항체 형성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어렸을 때 다 맞았어요. 근데 네. 성인이 됐는데 항체가 없대요. A형 간염이요? B형이요. B형, 네. 네, B형. 그러면 그 두 가지입니다. B형 간염 항체가 생기지 않은 경우는 생겼다 없어졌거나 애초에 안 생겼거나. 근데 그런 분들의 비율이 예방접종 치곤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예방접종을 다시 맞으라고 이제 검진을 하면 통보가 날라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맞았을 때 또 안 생길 확률이 있다는 거 혹은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무접종자거든요. 네. 그래서 B형 간염을 검진을 하면
한 해 이제 없다 그래서 또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생겨 있어요. 몇 년 지나면 또 없어져서 없어지나요? 또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정도고 아예 안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형간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적으로는 수혈이나 수혈을 내가 받거나 혹은 뭔가 이게 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비형간염 환자인 경우만 아니면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정도. 반면에 A형 간염은 네.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개그맨 박명수 씨가 A형 간염에 걸리면서 그 시즌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한참 막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B형 간염과 달리 A형 간염은 급성 간염이다 보니까 확 나빠져서 확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A형 간염은 정말 주변의 친구나 지인 중에 갑자기 A형 간염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분들이 지난 한 3, 4년 동안 속출했어요. 오, 그래서 치명적일 수 있네요. 예, A형 간염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금 소아들은 다 맞아요. 네. 성인들 같은 경우 지금 20, 30대가 구멍이에요. 이게 A형 간염이 아기 때 걸려버리면 그냥 감기처럼 지나고 났습니다. 그리고 한 5, 60대 이상의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걸렸던 질환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 없이 넘어가죠. 근데 20, 30대는 구멍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이나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A형 간염에 노출이 돼서 이미 항체가 있는데 20, 30대는 전혀 그게 노출이 된 적이 모르겠어요. 없거든요. 예. 네. 근데 A형 간염은 20, 30대의 간에 딱 왔을 때 굉장히 급격한 그 질병 상태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20, 30대의 경우에 항체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은 A형 간염은 꼭 예방접종을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제가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성인이 된 후로 최근 3, 4년간 예방접종 맞은 적이 있으세요? 감기 말고는 없는 거, 독감 말고는 없는 거. 그럼 없으신 거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적에 맞았던 것도 소용없나요? A형 간염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예방접종이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20, 30대, 40대 요 나이대가 구멍입니다. 네. 지금 맞아야겠네요. 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제 좀 맞기 시작을 하고 있죠. 소아들. 예. 우리 제너럴 닥터에 가서도 맞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병원이니까요. 네. 2024님께서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 제너럴 닥터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홍대에 네. 있거든요. 안 그래도 방송 듣고 진료 문의가 오시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홍대다 보니까 네. 지역적으로 좀 멀어서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저는 이제 월수금요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추실 수 있으면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재장님 목소리만 듣는 거 말고 또 만나고 싶다 하신다면은 또 예약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진을 받고 나서 만약에 간이나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요. 네. 이것도 필요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직장 검진이 일반화되면서 특히 이제 좀 인원수가 많은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검진센터에서 이것저것 추가로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초음파도 해주고 뭐 네. CT도 해주고 막 이것저것 많이 옵션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검진사들이 또 경쟁을 해갖고 그 기업의 검진을 하려고 하니까 네. 뭐 이것저것 옵션을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간 초음파랑 갑상선 초음파를 받으시고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보통의 뭐가 있다라는 거에 낭종과 결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방, 갑상선, 간 이런 곳에 전부 다 생길 수 있는데 낭종과 결절은 좀 다릅니다. 낭종은 물주머니 같은 거고요. 결절은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낭종은 물집 같은 거고 네. 결절은 이렇게 뭐 티눈이나 사마귀처럼 안에가 네네네.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물집 같은 경우는 터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장기 깊숙이 속에 들어있으면 터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걔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결절이면 얘가 그 안에가 딱딱한 구성이 뭔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결절이 너무 작으면 그냥 두고요. 결절이 특정 사이즈 이상 커지면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낭종이나 결절들은 대부분은 그냥 혹 그 자체일 뿐이지 이거 가지고 내가 뭐 간의 뭐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갑상선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은 혹이고
그리고 기능은 기능 따로라서 간 기능이나 갑상선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은 혈액 검사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뭐 물리적인 낭종이나 결절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영상 이 엑스레이, 초음파, CT 이런 걸로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든지 말든지는 그 사이즈를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낭종이나 결절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내가 간에 예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혹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한가?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 낭종과 결절의 사이즈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의사가 줄 거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왜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낭종이나 결절은 낭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염증을 앓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생기기도 하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얼굴에 점이 왜 생기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하필 그 부위에 왜 이렇게 설명하면 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결절 같은 경우도 결절은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실제로 악성 종양인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것도 역시 낭종처럼 큰 의미가 없는 양성 염증성 결절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건 이제 암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만 배제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즈가 특정 사이즈 조직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느 정도 이상 큰 거 1cm 이상 크면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보통 몸 안에 있는 것 중에. 그래서 1cm 이상 크던가 아니면은 갑상선 같은 경우는 좀 작아도 모양새가 이상한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검사 결과에 뭐가 나왔을 때 반드시 그냥 찜찜한 채로 좀 책상에 꽂아두지 마세요. 결과지. 다들 좀 뭐지 이상한데. 마음은 불안해하면서 네, 알 수 없는데 이러면서 언젠가 다음에 그럼 가봐야지 하고 꽂아놓고 그냥 까먹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거는 괜찮다 혹은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시는 게 좋아요. 걔네가 대부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뭐는 몇 cm 이하일 때는 검사를 하고 뭐는 몇 cm 이상일 때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왠지 사기당하는 것 같고 뭐 검사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돈 더 들고 막 이게 아니라 저희는 가이드라인대로 그걸 해주시니까 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을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또 피로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보통 뭐 5시간 자도 나는 안 피곤해 하는 사람도 있고 네. 8시간씩 매일 자도 나는 더 자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시간은 피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8시간을 풀로 자도 너무 피곤하고 저 사람은 진짜 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엄청 쌩쌩하네 이렇잖아요. 네. 6시간 미만을 자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많이 있고 네. 그치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6시간 미만을 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주변에 이제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그렇게도 괜찮은 사람은 소수래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미만을 자고 뭐 굉장히 그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소수다. 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의 문제 때문에 혹은 뭐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바빠서 그렇게 잠이 이제 줄어든 채로 적응을 하고 계시는 건데 낮에 어떻냐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져요. 낮 시간에 네. 고개를 깜빡할 정도의 졸음이 온다. 이건 무조건 잠이 모자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낮 생활에 이런 어떤 피로 때문에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잠이 부족하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몇 시간을 자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낮에 내가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피로도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잠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고 저는 자도 피곤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이클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특히 주말 시간까지도 네. 규칙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맨날 자도 피곤하신 분들의 흠이 뭐냐면 주말에는 낮밤이 바뀐다던가 혹은 확 너무 많이 자버리는 거예요. 주말 동안에. 그러면 월요일에 다시 리듬 잡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네. 한 수요일 목요일쯤 돼서 적응할 만하면 다시 금요일이 돌아오고 막 이런 식이라서 만약에 이제 좀 자도 피곤하다는 분들은 일어나는 시간을 좀 매일매일 좀 비슷하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평일보다는 너무 많이 주무시지 말고 1-2시간 정도만 더 자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전 또 뭐 무슨 연구에서 7시간 이상 자면은 뭐가 어떻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할까라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과서적으로도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이라고 해서 6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은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규정 지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낙장불패님 댓글이요. 하루에 소주 3병. 와! 360일을 마신대요. 피곤과 거리가 좀 멀긴 한데, 이거 곧 죽을 병 걸릴까요? 하고 질문주셨어요. 매우 많이 드시네요. 주량이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드시는 편인 거죠. 하루 소주 3병을 360일을 드시면 지금 간이 어떤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 점점점 진행이 되다가 간경화가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선을 넘은 거거든요. 지금 괜찮더라도 지금 지방간이시라면 지금 술을 줄이시면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지방간의 단계에서 간경화의 선을 넘어서면 거기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지금 그렇게 드시는 양만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수준의 알코올 섭취량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줄이시거나 왜냐면 이게 저희가 병원에서 술을 많이 드셔서 간이 좀 이제 잘못돼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뵙잖아요. 많이 뵈면 힘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늦게 오시나요? 네. 너무 늦게 오시기도 하고 늦게 왔을 때 이미 손 쓰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꼭 좀 병원에 찾아가셔서 간에 대한 검진을 받으시고 술에 대해서도 조금 상담을 진지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님께서는 저번에 초음파 검사할 때 쓸개 6mm짜리 용종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어요. 쓸개의 6mm짜리 용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작은 애들과 큰 애들의 사이즈 기준이 몸속에는 모든 장기에 다 통하는 건 아닌데 1cm 정도를 기준으로 두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용종이 1cm가 넘어가면 그거는 저희가 검사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6mm면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받으시는 걸 권장을 해요. 네.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소니 K님께서 병원 이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너럴 닥터라고 검색창에 쳐보시면은 연락처와 주소와 나올 겁니다. 저희도 생활협동조합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이 이제 조금 여기는 다 생협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아닌 분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저희도 협동조합입니다. 네, 협동조합. 좀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가을거지님께서 정제닥의 당연하지 애독자라고 하셨어요. 저도 애독자인데. 신랑이 야행성에 만성 피로해요. 자신의 여가를 갖고 싶다고 밤에 핸드폰을 놓지 않고 다음날 늦게 출근하는 날이면 2-3시에 잠이 듭니다. 쉬는 날은 더욱 피곤하고요. 술은 안 하고 담배는 조금씩 하는데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이게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질문이에요. 맞아요. 보통 직장인들이 늦게 퇴근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밤에 일찍 잘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뭘 해요. 나만의 여가 시간 너무 아까워서. 근데 장담하건대 일찍 주무시면 그 시간을 주무시는 게 사실은 나를 더 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만 해도 그래요. 사실 못하는 것도 많은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밤 되면 시간 아까워갖고 이것저것 막 해요. 하는데 그렇게 하면 100% 다음날의 컨디션이 더 안 좋고 더 피곤하고 더 짜증나고 밤 되면은 더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밤에 속는 셈 치고 딱 좀 평소 지금 2-3시간씩 그거를 2시나 3시에 잠이 든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출근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맞추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늘 7시에 일어났나 그런데 늦게 출근하는 날은 10시에도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면 피로가 가중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날 일어나는 시간과 관계없이 일찍 주무시되 늦게 출근하는 날에도 일찍 일어나시면 이게 별로 되게 현실성 없는 것 같고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막 이러면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일주일을 규칙적으로만 맞추시면 정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2-3시간 막 이렇게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시면 아침에 가지셔도 돼요. 아침에 맞아. 근데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정말로
일어나는 시간만 맞추시면 피로가 훨씬 더 줄어드실 거예요. 저는 네. 약간 이 정재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네. 제가 오전반이어서 출근 시간이 주말에도 거의 뭐 새벽 6시? 새벽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6시쯤에 일어나요. 우와. 그렇다 보니까는 하루가 그냥 길어지고 네. 주말도 길게 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게라고 하면 좀 그런가? 병원에서 옥상에서 사람들이랑 텃밭을 하고 뭐 옥상에서 이건저건 야외 활동을 하는데 일요일 아침에 해요, 그거를. 일요일 뭐 그렇게 이른 시간 아니지. 아침 10시에 하는데 직장인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피곤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요일 아침 10시에 옥상연구회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주 하는데 그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일요일이 길어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거를 이제 막 챙겨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아침 시간은 공짜잖아요. 그 공짜로 생긴 더 시간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말에 그렇게 일어나셨을 때 더 피곤할 것 같고 왠지 주말에 푹 자줘야 더 이제 뭔가 월요일을 가뿐하게 시작할 것 같지만 일찍 일어나시는 게 훨씬 더 가볍습니다. 월요일은. 네. 차라리 일찍 일어나고 나중에 낮에 피곤하면 네. 살짝 잠을 자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어때요? 살짝은 괜찮지만 낮잠을 많이 주무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저녁 시간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낮잠은 1시간 미만으로. 알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분 여기 계시네요. 아무리 늦게 자도 6시면 눈이 떠져요. 이분은 좀 몸이 그냥 시간에 맞춰서 생활이 되는 이게 것 같아요. 규칙성이 이제 부여가 된 거죠, 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훨씬 일상적인 피로가 줄어듭니다. 막걸리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저희 조합원 중에서 곰탕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는 막걸리를 하루 3병 정도 드신다고 하셨어요. 많이 드시네요. 그거 괜찮냐고 하셨는데. 안 괜찮죠. 그럼 그거 대신 그냥 물을 먹는 게 낫나요? 땀을 많이 흘리시는 거면 물이죠, 아무래도. 물을 많이 드셔야 흘린 땀을 보충을 해주는데 막걸리는 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량을 늘려서 탈수를 더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목도 더 마르고 물은 물대로 보충이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실제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그냥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거를 보충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또 막걸리는 간에 지장이 없나요? 막걸리가 대장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하셨어요. 발효식품이라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막걸리 넣으면 술입니다. 간에는 당연히 무리가 되겠죠. 네. 대장에 좋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술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하면서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뽀빠이님은 술을 먹거나 안 먹거나 간 수치가 항상 많이 높게 나와요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간 수치를 나타내는 항목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높으냐에 따라서 뭐가 문제냐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비만은 아니신지. 네, 그래서 비만이어서 간 수치가 높은 거면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가 항상 높은 걸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살이 찌면 몸 안에 조금씩 살이 찌는 분들의 특징이 아까 간에다가 이렇게 저장해놨던 거를 빼서 써야 되는데 그걸 빼서 쓰기 전에 또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아요. 간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양소들이 기다리다 지쳐 지방이 되는 건데 그 지방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 간 원래 세포들이 있어야 할 공간에 지방들이 이렇게 끼어들어요. 스물스물. 그러면 간 세포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압살을 당하겠죠. 그러면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왠지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뒷담화를 하시는 거죠. 이 간세포들이 이제 압살을 당하면 그 간이 원래 갖고 있던 간 효소들이 혈액으로 이렇게 시체처럼 분출이 됩니다. 그게 이제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다라고 나오는 게 간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간 세포들이 이렇게 조금씩 상처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좀 출처를 알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네, 살짝 언급해 주셨죠. 그런 좀 알기 어려운 출처를 모르는 것들 중에 가끔 간에 무리를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장복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런 거 혹은 약 중에서도 뭐 술처럼 약도 간에서 대사되는 건 장복하시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는 건 아닌지. 이게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의 가능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이라고 표현은 해주셨긴 한데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식품이요. 건강보조식품들은 그냥 이제 확인되지 않은 루트는 이제 패키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출처도 알 수 없고 내용물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분이 좀 써 있는 피하시는- 것들은 좀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성분이 써 있거나 뭐 믿을 만한 유통 경로로 이제 유통이 된 것들 말고 이게 몸에 좋은 건데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뭐 이제 어르신들이 야생동물 이렇게 수렵해갖고 채취하신 거라든지 네네. 뭐 그런 거 것들. 아니면 뭐 이게 좀 보약이라고 하는데 뭘 고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알 수 없는 내용물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거나 혹은 네. 뭐 이게 좀 정식적인 경로로 유통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합원님께서 저는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면 5시간 자도 밤까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람 소리에 일어나게 되면 8시간, 9시간 자도 피곤한데요. 네. 왜 이럴까요? 알람을 일을 가려고 맞춰놓는 건데 이 네. 일이 가기 싫어서 피곤해지는 걸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람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면 알람을 안 맞춰놓고가 아닐까요? 5시간 자도 안 피곤하고 네. 알람 소리에 깨게 되면은 네. 알람의 시간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면이 이렇게 파도처럼 리듬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인데 얕은 잠일 때 탁 깨야 되거든요. 음. 그러는데 아마도 얕은 잠일 때 깨면 하나도 안 피곤한데 깊은 잠에 들어가는 사이클일 때 이제 알람이 깨우나 봐요. 그래서 알람의 시간을 앞뒤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조정을 하시면 훨씬 더 그러니까 평소에 깨는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수면 리듬 확인해주는. 네, 그래서 몸이 이제 뒤척뒤척하고 약간 좀 깨려고 할 때 맞춰서 깨워주는 그런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해보긴 했는데 그게 뭐 앞뒤로 역시 실험 같은 거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몸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네네. 뭐 좋다 그럼 먹어보고, 안 좋다 그럼 또 해보고 막.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렇게 알람을 켜놓고 그거를 이제 켜놓고 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부지런하게 챙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뭐 지금은 처음에 몇 번 좀 흥미롭게 써봤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이 방송을 음.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시다면 그 어플을 한번 호기심에서도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피로 회복제들도 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맞습니다. 이게 진짜 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능이 제대로 뭐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건지. 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약이 나오면 노벨상을 탈 거예요. 만화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혹시 드래곤볼 보셨어요? 선두를 먹으면 이렇게 힘이 확 세지는데 그런 거 진짜 나오면은 그러니까요. 네. 뭐 자동차 붕붕 꼬마 자동차 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다던가 뭐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솟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만화 속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네. 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피로라고 하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환산을 해서 네. 그것이 피로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이제 뭐다라는 뭐 추정을 많이 해요. 뭐 피로는 이것 때문일 거다, 이것 때문일 거다 하지만 네. 그거를 이제 뭔가 먹는 약이나 식품으로 이걸 먹으면 비타민 C가 많아져 갖고 이게 그렇게 돼 갖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더라 하는 것들은 네네. 그렇게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게 많이 거론이 되고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없기 때문이겠죠. 네. 진짜는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고요. 어떤 음식, 이걸 먹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하는 인과관계가 딱딱 정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약간의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걸 먹으면 이렇게 되고 저걸 먹으면 저렇게 되고 이런 것은 어떤 영양제든 어떤 건강보조식품이든 어떤 음식이든 그렇게 원하시는 효과가 딱딱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를 갖다 끓여서 물처럼 먹었더니 예전보다 피로가 덜한 것 같아요. 맞아. 계속 드세요, 그냥. 그 기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 음식에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곰이 엎여 있는 그런 약 있잖아요. 예. 그 효과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말씀해주신 거 이미 대답이 드려야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약은 실제로 간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 아까 그 쓸개 쪽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간 수치 향상이 있을 때 그 약을 써요, 병원에서 실제로. 네. 근데 병원에서 쓰는 용량은 시중에 유통되는 그 용량의
굉장히 높은 용량입니다. 한 30배? 그 이상의 용량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영양제처럼 이제 좀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과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드시고 피로 회복이 되는 느낌이고, 종합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로 드신다면 괜찮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요. 네. 다만 개를 맹신하거나 이게 정말 개를 드셔서 피로가 좋아진 분들은 내가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먹으니까 좋아지는구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 영양제로 인해서 간의 기능이 매우 좋아져서 피로가 회복되는 그런 것이 마치 이제 CF에서도 그런 느낌을 네, 주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이 나빠서 피곤할 확률이 매우 낮은 데다가 그 약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간의 문제, 지방간이나 아니면 알코올성 지방간, 특히 네. 비만에 의한 지방간, 그런 지방간에 그 약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을 만약에 걱정하신다면 살과 술과 걔네들과 좀 전쟁을 하셔야 되는 운동도 거지. 좀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삶의 약간의 위안. 그러니까 사실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커피 먹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많이 하면서 네. 뒤로 그거 하나씩 드신다고 해서 이게 크게 마음의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크게 적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하셔서 내 마음의 위안과 약간의 도움이 되진 않을까 정도의 생각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네. 네. 오히려 본인의 행동을 바꾸는 게 자신의 건강과 피로 회복에 가장 큰 해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별사나이님께서 피로 회복량 나오면 안 돼요. 일 더 시킬 거라서 결사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좀 쉽시다 하셨네요. 이게 맞습니다. 정답이네요. 맞습니다. 할 만큼만 합시다. 네. 일부러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쉬셔야 돼가지고. 그러게요. 그냥 쉬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생님께서 우리 제너럴 닥터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카페처럼 돼 있기 때문에 진료 받으면서 이렇게 차도 한잔 하시고 기다리면서도 차도 한잔 하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하지 않는다는 점. 주말에 진료는 없고 카페는 있습니다. 한다는 점. 네. 그렇지 않아도 표로 부장님께서는 일요일에 동호회 사람들이랑 세닥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셨나 봐요. 그러게요. 그렇군요. 좋은 공간으로 오래오래 계셔주길 했는데 정말 오래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제가 궁금하시다면은 검색해서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재당님, 저희 맞춰야 될 시간이에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저도 정재당님과 함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마지막 노래는 핑클의 블루레인 들려드리겠습니다.